네, 반갑습니다. 더블다이아몬드 유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분들이 대면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한국아메이의 기둥이신 그 그룹에, FCA 그룹에 와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아메이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서 머리 손질을 하세요? 저는, 가위를 2개 샀어요. 굉장히 좋은 가위를 일부러 커팅이 잘 되는. 하나는 그냥 머리 자르는 가위고, 하나는 수술 치는 가위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장원으로 갈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가 길면 거의 대부분 제가 앞머리를 손질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저 옆에 있는 수치는 가위 있죠. 저거 가지고 이제 머리를 약간 수술 쳐서 좀 깔끔하게 다니려고 저 가위를 딱 들고 머리 여기 귀옆을 쌀뚝 잘랐죠. 어머나 세상에. 근데 그게 스치는 가위가 아니라 그냥 머리를 자르는 가위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게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머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다 잘라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더블다이아몬드까지 됐는데 시간적 자유가 없냐. 시간은 많이 있어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게 그 진짜 시간의 자유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은 머리로 한동안은 미장원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리가 짧게 됐는데,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만약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뭔 것 같으세요? 하루는 저희는 이제 일요일날 저희 신랑이 샐러드 이렇게 같이 아침을 항상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제 자기가 맛있는 걸 해주겠대요. 저희 집은 참고로 아이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둘이가 다 외국에 가 있어서 이제 저희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렇게 아침에 정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는 원래 핫도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다가 저렇게 튀겼더라고요. 저거 약간. 그래서 정말 이런 음식이 다 있나 싶어. 도대체 당신 이게 이름이 뭐야 했더니 나보고 하는 말, 이게 구운 밥도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싶어서 레시피를 보니까 레시피가 되게 쉬워요. 햄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이렇게 김 위에다가 치즈에다가 이 밥에 이렇게 말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정말 너무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거죠. 저희 신랑이 뭐가 틀렸을까요? 똑같은 동영상을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신랑은 밥을 꾹꾹 누르는 단계를 누르지 않았더라고요. 어쩌면 아메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나는 시킨 대로 다 했어. 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매뉴얼대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신랑이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할 이런 노하우 같은 부분에 저희 신랑이 이제 놓쳤던 거죠. 어쩌면 이런 OM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하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AI가 나보다 훨씬 더 색칠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쩌면 과거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시대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거 보면서 했었어요. 진짜 금방 그린대요. 30만 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쉽게 빨리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앞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여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널려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죽달싹할 수 없는, 정말 이 환경과 현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기존에 여러 가지 있는 패턴과 방식대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앞으로도 더 쉬워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세금 계산해주는 AI, 세무사들에게 고발당했대요.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무자격의 세무 대리 행위를 하면은 납세자들이 부담이 증가된대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AI가 대신하는 전문직을 대신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그걸 다 앞당겨 준 거죠. 지금 제조업은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진 건 확실해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만큼 이제 일자리들이 사라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OM에 와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건 한 부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의 현실도 존재하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저도 유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암회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회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36에 은퇴를 한 거죠. 원격 수업을 내는 등록금이 아까워서 미국에 약 2년간 10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1년에 대학 그 정원이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대학 전체 대학이 2배, 2.5배가 사라진 상황인 거죠. 이게 비단 한 사회의 한 측면만 얘기를 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호는 계속 왔거든요. 시그널은 계속 왔지만 우리가 그 시그널을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른 뻔 척 하는 거죠. 못 봤다고 해서 그 상황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은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어떤 현실을 처하면. 왜냐하면 눈을 감아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게 사라진 줄 아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옛날에는 우리가 완전 그 블루오션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아마존도 테슬라도 위드 로봇 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티켓몬스터에서 4월 1일 날 로봇을 팔았었어요. 제가 그걸 사려고요 클릭을 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 가격이 5천 몇백만 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걔가 청소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말동무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음식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정도 퀄리티면 5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야. 집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날이 만우절이었던 거죠. 그날이 201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1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전 그게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이미 그게 준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곳에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로봇이 당신들은 이제 가서 쉬세요. 당신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간단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하죠. 임원들까지도 구독하는 거죠. 정규직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구독해서 이제 이 구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큰 이익을 챙겨요. 왜냐하면 사람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만 하니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AI가 들어오는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가상현실이 들어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요즘 들어 코로나 때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모이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특히나 더 많이 못 모이게 하죠.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우리가 곰곰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가 전기차만 출시를 한대요. 앞으로 몇 년 뒤, 앞으로 3년 뒤, 2년 뒤, 이렇게 GM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2035년 내연기관 아예 판매를 중단할 거라 그러고, 벤츠는 2025년부터 신차는 전기차로만 출시를 할 거래요.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세값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사람들이 부품이라든가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자동차도 바뀌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이제 디젤차, 기계차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울산 사람이에요. 울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울산 자동차가 있죠. 굉장히 많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TV에서 제가 뭘 봤냐면 그 1차 밴드인데 사라지는
부분이었어요. 엔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CEO 오너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장 앞으로 3, 4년 뒤에 이 부품을 안 만들고 쓰지 않는다는 거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기사에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엔진 부품은 100%가 다 사라져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 수가 4,700개인데 이 중에서 하청업체 824개를 포함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 회사 업체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직원 수도 남아있지 않을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연기관 부품이 70% 정도가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뭐 어떤 제품이 없어지고 살아남는지 우리는 몰라요 라고. 정말 모르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한 기업의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 가정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강력한 책임감을 지고 시대는 바뀌니까 내가 그 시대를 대변해서 열심히 뭔가 다른 걸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누가 내 취지를 옮겼지? 이러면서 그냥 조금씩 먹거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점점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고 체념하고 있는 가장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전자이고 싶었어요. 저에게 아메이는 어쩌면 그런 기회였는지도 모르죠. 여기 이 기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나온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엔진 주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전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웃긴 거는요. 차체를 만드신 분들 뭐라냐면 차체는 안 사라지잖아요. 차체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 그렇죠. 엔진은 힘이 있기 때문에 차체가 무거워도 되지만 배터리로 이제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용접 방법이라든가 소재도 다 바뀌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철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회사들은 설비와 기술의 변화가 완전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빨리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 혹시 자동차가 어디 있나요? 1900년도에 그 뉴욕에 있는 오본가 거리예요. 여기 보면 차가 마일 사이에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아까 사람들한테 제네시스라든가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차들이 정말 그 전기 자동차화 되어지고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요. 아니야, 우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13년 만에 다시 그 거리를 찍었어요. 여기에 말이 어디 있어요? 딱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딱 저렇게 딱 한 마리가 딱 말 한 마디만 이렇게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불과 13년 만이에요. 불과 13년 만에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공업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가 좋은 게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시오 거 샀는데 그 당시에 4만 원, 5만 원 주고 저한테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카시오 그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공업 수학을 수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제가 계산기를 못 본 계산기가 잘 안 보여요, 사람들. 그쵸? 어플 다운받아서 쓰는 계산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이게 소비하는, 소비는 굉장히 유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소비는. 그런데, 노동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죠. 27세에서 59세까지만 우리 인생에서 흑자의 폭을 기록하지만 사실 59세보다 더 짧아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흑자가 적자를 메운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과거에는요, 60까지 일하고 65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짧았어요. 일을 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 50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 내가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면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쌀 한 가마니 값으로 우리는 매달 쌀을 사는 게 아니라 전화비를 내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4명이면 20만 원의 전화비를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지 않았던 거죠. 아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편하게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소비의 주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 우리 보면 정말 많이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가 700만이 고령층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도 주위에 30대, 40대 분 만나보거든요. 그분들 뭐라냐면 지금 너무너무 날싸하대요. 너무너무 괜찮대요. 30대 괜찮죠. 40대 괜찮죠. 30대들은요, 전 20대 때 30대들은 청바지에다가 티 한 쪼가리면 티 하나, 이 하얀 면티만 걸쳐도 너무 이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저도 몰랐었어요. 저 애 키울 때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도 사주고 싶고, 막 욕구가, 부모님이 욕구가 그렇잖아요. 요새 제가 어른이 됐는지, 조그만 애들이 비싼 메이크업, 파카 하나에 100만 원 넘는 그 메이크업들을 애들이 입고 다니면, 쟤네들이 저 돈의 가치를 엄마가 저렇게 쓰지 않고 나중에 자기들 삶을 바꿀 수 있는 돈으로 많이 만들어줬다면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철이 들었는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우린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화로 높여주는 중위, 가장 중간층 인구가 딱 집었는데 중간이 44세가 넘었어요. 이제 44세보다 어리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연령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은퇴하고 나니까 벼락거지가 돼 있더라. 그쵸? 64세, 66세 이상이 인구의 44%? 월 90만 원으로 산다라는 거죠. 저는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더 넓은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삶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부록이라고 하고 지천명이라 그러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그만큼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더 짜증낼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병뚜껑을 따는데도요, 젊은 사람들은 내 손으로 따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군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조금씩 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나는 암이 됐어, 안 해도 돼, 그러면 내 힘으로 70과 80과 90을 버틸 수 있다면 암에 안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 한번 선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저는 진짜 연금 받아도 치매 걸리면 파산이라잖아요. 의료비 때문에 노인들이 허리가 더 휜다라는 거죠. 사실은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지? 옛날에는 그냥 아빠가 돈을 벌어서 4인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이탈하지 않고 적출도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근데 괜찮다. 옆집 사람도 그렇고 뒷집 아저씨도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요즘인 거죠. 저는 여기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저 말 굉장히 좋아해요. 프로 골퍼는 슬럼프에 빠지면 골프제 잡는 법부터 새로 배운다. 모든 것은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리해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일어난 곳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분들한테 위기 있죠, 사실은. 리스크가 가득 차여 있는,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했다면 완전히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위기 때 좀 사람들이 다르게 더 멋지게 더 나아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했을까?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서 이 기회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혹시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죠. 가상현실. 그래서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대세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그 유수의 기업들도 다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가상현실에 뛰어드는 시점에 와 있어요.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죠. 맞아요.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춤은 평소 때 잘 못 추는데 아주 춤을 잘 출 수 있고요. 인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평소 때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돈으로 굉장히 큰 소확행을 누릴 수 있다.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티셔츠 하나 같은 거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막 지내요. 그런데 대세는 맞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변할까가 아니라 뭐가 사라지지 않을까. 아무리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춤도 추고 멋있는 곳도 가고 한다 해도요. 결국 배가 고프면 나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결국 잠을 자고 싶으면 나와서 내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되고요. 결국 내가 화장실도 내가 가야 되고 결국은 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역의 존이 있더라는 거죠. 그 존을 그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지금 아메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로 이렇게 그 70 라이더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엉덩이에 풍선을 달고 함께 들어와서 혼자 하라면 10분 가기 힘들던데 같이 하니까 1시간도 거뜬히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뭐 하냐면 마셔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이 엑세스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칼로리가 좀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몸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음식들이 나오면서 함께 마시기도 하고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마시고 엑세스를 마실 수도 있고 콜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이죠. 내가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콕하시는 분 많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보다 공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공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기준도 갖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분이 그냥 쏘물을 마시는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그런 남자분이 멋져 보이겠어요? 아니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물을 마시는 분이 훨씬 더 멋져 보이겠어요? 더 의식 있어 보이고 개념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사실 진짜 그냥 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좋은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향이 좋잖아. 그리고 편해. 물을 문지르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냥 귀찮잖아. 모양이 이뻐. 나는 아무거나 사용하고 싶어. 좀 싸잖아. 어때요?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의 의식이 높나요? 높은 의식 수준을 얘기할 수 있나요? 좀 불편해도 몸에 좋아. 불편해도 우리는 365일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어쩌면 길게는 100년간 매일매일 사용해야 될 제품이야.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개념 있는 제품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식. 훨씬 후자가 낫지 않나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그래요. 나를 케어하는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쌓인 축적의 힘을 말해주는 거죠. 오랜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이라면 향이 좋잖아, 좀 편하잖아, 1+1 하잖아 를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잖아, 조금 더 내가 이걸 썼을 때 자연에 위배되지 않잖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프리미엄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쟁이 참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한 소리였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형이다라는 사형을 처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떤 분들은 대부분 전쟁을 누가 일으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사회가 힘들어지고 근데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내가 이 국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 뭘 남겨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작은 행동이죠. 좋은 세제를 쓰고 하천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자연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식 있는 나의 작은 행동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CJ, 그리고 애지생활건강, 애경, 한 엄청 오래됐죠. 53년, 47년, 50년 된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아직도 굉장히 저희 신랑이 이제 LG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처음에는 꽤 잘 나갔었어요. 근데 LG 생활건강이 요새는 더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생필품의 이력은요, 불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사라지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학자 레일 커즈와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이제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 거기에 포커스를 하면 이게 미래구나, 미래의 기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사용하는 생필품을요, 만약에 CJ가, 만약에 LG가, 만약에 애경이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해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쓴 제품에 대해서 나에게 그 소득을 근원으로 잡아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있다면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을요, 그 생필품의 소비가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 그쵸?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 집에서 발생한대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요? 아까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내가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하지만 나는 다른 현실이 다른 현실을 갖고 있죠. 집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 나는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나의 집에, 홈에 있는 거죠. 홈에서 내가 쓰고 입고 먹고 바르면서 내 삶을 반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나보고요, 카카오톡이 된다거나 나처럼 팀원이 된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아마존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구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능력은 안 돼요. 저는 안 해봐도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는 영역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단지 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아메이가 저한테 기회를 제공해 준대요. 만약에 그냥 메타버스처럼 내가 친구들은 모여서 뭐 재밌는 어디 멋있는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핫플레이스를 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냥 재밌잖아요. 하지만 집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재밌잖아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죠.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이 안 돼요. 먹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이 안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재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니즈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 가지고 나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면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 비즈니스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 생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을 썼죠. 소비자. 그쵸?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물건을 쓰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감동과 나의 물건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다른 말로 프로슈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세 부류 1, 2, 3,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쓰는 사람들은 작은 포인트를 그냥 받아가요. 하지만 물건을 쓰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전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세일즈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요, 돈이 좀 되지만 큰 돈은 되지 않죠. 내가 안 팔면 끝이니까. 그런데 아메 비즈니스는 비밀이 있어요. 세 번째 비밀. 내가 쓰는데 이 쓰는 걸 누군가에게 티칭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게 자산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열심히 한번 그려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제조하는 회사, 공장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아메이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뭘까?
이렇게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왔다고 쳐요. 맥도날드를 내가 본사가 하지만 본사가 나한테 맥도날드를 권한을 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그 맥도날드에 대한 가맹점을 또 내가 누군가한테 내준다거나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본사의 자산이고 소유가 불가하는 거죠. 확장도 안 돼요. 그냥 나 혼자서 돈을 좀 벌고 또 내가 못하면 돈을 좀 잃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아메이는 좀 달라요. 누군가 핸드폰에다가 SABN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주고 그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 생필품을 모아서 썼을 때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거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들은 또 누군가의 핸드폰에다가 이 어플을 깔아주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정말 자산으로서 상속할 수 있는 확장의 가능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인데 많은 분들은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아메 사업을 함과 동시에 아메 제품을 쓴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속해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거를 소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불리는 아메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점포가 없고요. 자본도 없어도 돼요. 경험도 없어도 되고요. 무학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메 사업을 제가 하니까 너는 박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아무도 나랑 안 하더라고요. 결국 누구랑 나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아유 우리 소영이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약간 힘도 약간 없고 약간 여리여리하고 그러면 훨씬 비즈니스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 엄마 아시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소영이가 뭘 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저희 작은 언니는 제 키는 저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저보다 한 10kg 정도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밥을 우리 작은 언니가 먹고 다녀도 맨날 하는 말이 엄마가 우리 소영이는 밥을 먹어도 굶고 다니는 것 같고 우리 원영이 저죠. 원영이는 밥을 안 먹어도 먹고 다니는 것 같다고. 진짜 씩씩해 보인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메 비즈니스가 되게 불리했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사실은 재해가 없잖아요. 요새 얼마나 CEO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재해가 터지면 바로 감방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파산 걱정하나요? 그리고 파 필요한가요? 종업원이 있어야 되나요? 전 종업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무채무, 무외사, 무재고, 무기술, 무정년 아무도 나에게 그만두라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면 돈을 준 만큼의 제품을 받았고 그 제품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집에 하나도 갖다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제품이라는 거죠. 진짜 아메 사업이 무한무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때요? 미팅을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미팅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왜 뭐가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머리에 쓰는 탈모에 좋은 L400이라고 하는 이제 모자가 나왔잖아요.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신랑이랑 코스트코에 가서 이제 저희 신랑 회사 제품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아메 제품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레이저 광원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피하 조직까지 광원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자극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피하 조직까지 레이저 광원이 근재개선 광원을 쏘아주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해줘서 그 혈관이 이제 아무래도 그전에는 이게 떨어져 있죠. 진피층과 피하 조직이 떨어져 있어서 탈모가 되신 분들도 이렇게 레이저 광원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두피가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룹에서 지금 너무너무 핫한 제품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그리고 노하우도 복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아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해보면서 내가 누군가가 이걸 썼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썼을 때 저희 언니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항상 양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한테 그랬죠. 언니 우리 아메 치약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내가 감동을 얘기하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원영아 있잖아. 아메 치약이 정말
좋아 이러면서 저한테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동을 전달하더라고요. 결국 아메 비즈니스는 이렇게 미팅에 참석하고 제품을 애용해보고 누군가에게 나의 감동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는 건 내가 꿈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다. 이 일로 통해서. 우리 다른 일은 안 그래요. 다른 일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그거는 그냥 꿈인 거죠.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할 때 꿈.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꿈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희 신랑 만약에 회사 다녔다면 저희 신랑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메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정말 막강한 힘이 뭐냐면 내가 뭘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이 아메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될 겁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살고 싶었냐고요? 저는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기 두 손 꼭 잡고요. 저희 신랑이랑 20살 때 대학교 테니스 서클에서 만났어요. 지금 이제 50이니까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죠. 30년 동안 사이만 좋았겠어요? 어떤 날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세상에 더없는 친구기도 하고 완전 베프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나중에 30대 손잡고 다니는 부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두 손 꼭 잡고 다니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요, 엄마를 무시하거나 아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존중해주죠. 우리가 이렇게 할까 하면 따라서 해주고.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애들 사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요, 인터넷에 막 올려도 짜증 한 번 안 내요. 근데 저번에는 정말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길래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얘들아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이 수영복 입고 사진 찍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올려도 돼? 이러니까 엄마 이거 새삼스럽게 왜 물어보냐고. 엄마 원래 올리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의 뭐죠? 우리한테는 그게 없다고. 엄마한테 다 있다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는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파트너분들이랑 원더슈즈 이 행사에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행사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팀을 이뤄서 같이 제가 부족한 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따라주고요 이렇게 지지해주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하는 우리 그룹의 이런 행사에 이렇게 조그만 작은 힘이 보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네팔 지진 났을 때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눔에는 푸시가 필요하다라는 그 스폰서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푸시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멋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천천 멤버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셨어요? 저는 좀 빨리 성공했었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진이 같은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원영아, 내가 너를 두고 가는데 눈이 감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걱정은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아내가 있으니까. 진짜 저보다 아메를 더 좋아하셨어요. 이거 여기 지금 이태리거든요. 플로렌스라는 그 카페 앞에서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 XS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행 가는데도 트렁크에 반 정도를 아메 제품을 가득 담아서 저렇게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드리는 건 제사 지내고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종교를 떠나서 좀 반대예요. 저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함께 해주고, 살아계실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이런 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약간 이때 생각하면 가슴에 먹먹한데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이랑 이렇게 아메이 그때 파운더스 다이몬드 스코틀랜드, 그때 김희태 리더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스코틀랜드를 간다고 하니까 위스키 좋아하냐? 아니요. 골프 좋아하냐? 아니요. 근데 거길 왜 가냐? 이렇게 웃으면서 그때 다른 분들은 포르투갈로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스코틀랜드를 갔어요. 제가 하이랜드를 너무 꼭 가고 싶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레이스 성에서도 찍기도 하고, 저희 신랑 정말 낚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 아이들이랑 알래스카에 낚시도 하러 가고, 파트너분들이랑 두바이 사막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막 같이 리더십 여행을 파트너들 나가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진짜 한 사람의 꿈을 품으니 그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주더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리더들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리더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걸 이 사진을 보면서도 매 순간순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파트너 분들을 모시고 이제 시카고 대학에 투어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도 같이 가기도 하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꿈을 키워나갔어요. 우리 여기서 언제 다이아몬드 될 건지 다 영상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랑 에이다 본사 방문도 하고 그리고 그랜드 티탄에 함께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옐로스톤에 가서 저렇게 작은 채플 여기 굉장히 유명한 채플이라더라고요. 여기 앞에 가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파트너분들과 미국에 펑션 갔다가 그랜드 캐년에 들려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진도 찍고 다이아몬드 삿포로 다이아몬드 여행에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참 생각하면 추억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메 힘드냐고요? 세상에 안 힘들면서 돈 벌고 세상에 하나도 안 힘든데 결과를 내고 그런 일은 사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은 사기라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괜찮은데 그 결과가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인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드냐? 아니면 그 일이 너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이야? 이런 걸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파트너분들하고 이게 체코 다이아몬드 여행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후원하는 아이 사진 한도 찍고 조그만 아이인데 얘는 케냐 가서 마사이족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후원을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무튼 참 귀여운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메의 60주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저희 스폰서님들이랑 이렇게 와인잔도 기울이기도 하고 저희 신랑이랑 체코 부부 여행 가가지고 발레도 보기도 하고 돈주바니 그 공연도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저희 아이는 이제 하와이에 가면 이제 매년마다 이제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정말 물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저희 아이는 항상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려요.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이게 한쪽은 다리가 아픈 아이를 도와준 거고 하나는 밑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지해주면 자기는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열심히 위해서 잘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그 모습 이런 식의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려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같이 제주도 가서 여행하면서 얘들이 꿈판을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이 아이 꿈판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되기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저의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저희 신랑한테 멘토 같은 아내가 되기,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되기 이런 소리 듣고 보고 싶은 게 제 꿈 목록에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너무 힘들다, 아프다, 오늘은 피곤해 죽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말하는 와이프가 아니라 오늘은 좀 쉬어. 당신이 지금까지 뛰었으니까 이제 내가 뛸게 라고 말하는 그런 와이프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이루는 수단이 저한테는 아메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접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가난은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대를 이어서 유전병이 되고 또 가난병에 걸리면 아무리 가벼운 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치명적인 병으로 변지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를 한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한테 부를 선물해 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수단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기회를 나누어라. 기회를 나누어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 승현이 저희 큰딸이죠. 저희 큰딸이 중3 때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책이 나온 거죠. 나는 빵이 싫어요. 이 책에 보면 빨간색 감정, 파란색 감정, 노란색 감정, 빨주노초 파란보 감정이 다 필요하지만 나쁜 감정이라는 거죠. 나쁜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요. 같이 있어야 무지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쉬운 것만 하고 싶고 편한 것만 하고 싶고 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개가 될 수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될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짜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책을 써서 저는 돈 내고 출판을 해줘야 될 줄 알았더니 돈을 받고 출판을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모습, 아메사업의 저의 또 다른 꿈이죠. 여러분 있죠. 헨리 5세가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엘자베스 여왕도 존경하지만 많은 분들이 헨리 5세를 참 많이 존경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헨리 5세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 헨리 5세는 영국군은 6,000명밖에 되지 않고요. 프랑스군은 36,000명이나 됐어요. 6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비까지 왔고요. 그리고 또 원정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군사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냥 그 귀족들은 잡히면 보석금으로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백성들은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백작이 이 헨리 5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적지 않냐. 10,000명만 보충군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막 푸념을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헨리 5세가 그렇지 않소 백자.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면 나라에 주는 손실은 우리만으로 충분하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수가 적을수록 더 큰 명예를 차지할 수 있어.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원하지 마시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와 같소. 이렇게 스피치를 그렇게 연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영국 군들에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헨리 5세는 겉과 속이 똑같아서 속도 두렵지 않고 겉도 두렵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분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글 써놓은 글에 보면 전쟁의 신이시여 병사들의 마음을 강철같이 굳게 해주소서 그들의 계산 능력을 빼앗아 가시어 적군의 수가 그들을 용기를 잃게 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한테 코로나가 2년 전에 왔었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두려웠겠지만 김희두 스폰서님은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저희 탑리더님들은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저희도 두려웠죠. 그런데 내가 두렵다고 훌쩍거리고 힘들다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용기를 내고 이게 기회야. 이럴 땐 더 잘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치열업을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들키지 않는 거라고요. 열정이란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쳐도 들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저는 닉네임이 에너자이저거든요. 백만수문하나 백만수물둘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거죠. 정말 매 순간 그렇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워서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옴쭉달딱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의 파트너라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스폰서라는 단어를 하면서 스폰서님 절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분이 있다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박세리의 발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의 리더였을까? 저 사람은 어쩌면 자기 인생 하나 나아지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지 않았을까? 정말 박세리 덕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 위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힘을 줬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 타고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 중에 7가지가 첫 번째가 당신은 시간이 없다. 우리 대부분의 아메이 얘기를 하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시간이 부족했대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대요. 그리고 포기한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미가 잘 안 생겨요. 언제 시작할 때는 흥미가 있었나요? 그리고 절실하지 않대요. 당신은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눈앞의 결과를 중요시하고요. 최고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하기도 하고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메이가 아니라 어떤 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맡는다면 나니까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 내가 누군데 이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시작한 것 같지만 점점 그 일에 에너지를 넣어서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는 거. 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끝으로 보면
플로렌스 체드웍. 그러니까 아마 그 김희두 리더님은 지금 철의 삼종 경기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1952년도에 이 플로렌스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5km를 이제 자기가 완주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날씨도 좋았고요. 바다 온도도 좋았죠. 그런데 16시간을 달렸는데 포기했어요. 안개가 너무 심하게 낀 거죠. 포기하고 난 다음에 딱 그 포기한 섬에서 딱 보니까 앞으로 800m만 가면 정상 해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은 왜 포기했냐고 하니까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볼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전을 해서 자기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기면서 성공했거든요. 더 날씨는 추웠고요. 더 바다 상황은 안 좋았고요. 안개는 더 깊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떻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2시간이나 기록을 앞당기면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살면서 가져야 할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세상에는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시겠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기적처럼 아메가 온 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은혜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셔서 다른 분들을 돕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